안녕하세요. 이번 주 첫 번째 시간, 수업 시작합니다. 우리는 지금 헌법의 기본권 종류 6가지를 공부하고 있는데, 저번 시간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두 번째 자유권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이 시간에는 이제 남은 4가지 기본권을 공부하는데, 세 번째 평등권부터 봅시다. 평등권은 교과서 32쪽 보세요. 모든 인간을 정의의 관점에서 평등하게 대우할 것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을 국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마라. 그럼 반대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불평등한 대우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도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을 보시면 여기 합리적 차별을 인정한다. 이거는 실질적 평등이 돼요. 평등권의 특징을 보면 기본권 중에 기본권이다. 이 얘기는 다른 기본권 실현의 전제 조건이에요. 즉 나머지 5가지 기본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평등권이 보장돼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말도 안 되죠? 자유권, 사회권, 청구권, 참정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럴 수는 없죠. 바로 나머지 기본권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평등권이 주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 헌법상 평등은 어떤 평등을 지향하느냐? 평등의 종류는 2가지가 있어요. 형식적, 실질적이 있는데 절대적 형식적 평등은 아니에요. 그러면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사람들의 차이를 고려하여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유명한 말이죠.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상대적 실질적 평등을 의미해요. 오른쪽 보세요. 형식적 평등인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개개인이 처한 상황을 무시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무조건 똑같이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면 같은 것은 같게인데 다른 것도 같게 대우해요. 그러면 실질적인 불평등이 초래돼요. 실질적인 불평등.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 평등이 필요한데 이 실질적 평등의 특징을 보면 개인이 처한 선천적, 후천적 상황을 고려해요. 선천적, 재능이나 특기죠. 후천적, 노력이죠. 이걸 고려해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해라. 이게 바로 합리적 차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야 실질적 평등이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회사에서 성과급 지급, 우리 학교에서 성적에 따라 대학 진학. 여러분, 열심히 공부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원하는 대학, 예를 들면 서울대를 똑같이 진학시킨다. 그러면 열심히 공부한 학생, 공부하는 의미가 없죠. 불평등이 초래되잖아요. 열심히 일한 직원과 그렇지 않은 직원, 성과급을 똑같이 준다면 열심히 일한 의미가 없죠. 불평등이 초래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 평등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같은 것은 같게, 이런 상황도 있어요. 이럴 때는 똑같이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교육의 의무를 부여한다. 똑같이 부여한다. 그 다음에 보통선거에 의해서 똑같이 투표할 수 있게 한다. 이거는 같은 것은 같게. 그러나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할 때, 즉 합리적 차별을 인정한다. 그래야 실질적 평등이 보장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자, 네 번째 참정권. 참정권은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기관을 형성하고 국가의 정치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권리이다. 우선 요거 역사적 과정을 보면 근대 시민혁명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는 신분계급에 따라 시민혁명 이전에는 신분계급, 평민이냐 귀족이냐 뭐 성직자냐,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시민혁명 이후에는 재산에 따라 참정권이 제한되었다. 여러분, 근대 시민혁명의 한계에서 제한적 민주정치 또는 제한적 민주주의라 그러죠.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날과 같은 보통 선거가 아니라 바로 제한. 여러분, 보통 선거 반대가 제한 선거예요. 자, 우리 선거에서 배웁니다. 그 다음에 재산이 또 많은 사람, 적은 사람에 따라서 투표권이 차등 부여되었어요. 이거는 평등 선거의 반대예요. 그래서 보통 선거의 반대 제한 선거, 평등 선거의 반대 차등 선거. 이것이 바로 근대 시민혁명 이후에, 그래서 제한적 민주정치라 그래요. 자, 이런 상황에서 국민, 시민 스스로가 선거권 확대 운동을 전개하고, 그 다음에 여성들도 참정권을 주장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에서 보통선거 원칙이 확립되었다. 자, 이런 하나, 둘, 셋, 이 과정을 통해서 참정권이 보장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선거권 확대 운동의 대표적인 모델이 바로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이에요. 오른쪽을 보세요. 그래서 여기 그 당시 영국 노동자들이 중심이 돼서 참정권 확대 운동을 전개했고, 그리고 이제 20세기 초에는 여성들도 참정권 요구를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 밑에 보면, 자, 여기 에밀리 데이비슨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참정권을 획득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20세기 초에 대부분 민주주의 국가에서 바로 보통선거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선거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저 오른쪽에 교과서 오른쪽에 있는데, 일정한 나이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자, 우리나라는 만 18세, 즉 고등학교 3학년부터 바로 참정권이 보장이 됩니다. 자, 그럼 참정권의 종류는 대표적으로 선거권, 공무단임권, 국민투표권이 있어요. 선거권은 국민의 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권리. 얼마 전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있었죠. 그 다음 두 번째, 일체의 모든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의 직무를 맡을 수 있는 공무단임권. 즉 공적인 일을 담당할 수 있다. 공직을 담당한다. 그런 거고, 그 대표적인 게 피선거권이라고 있어요. 피선거권. 선거권 반대. 즉 자기가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이 돼서 바로 공무를 담당한다.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국민이 직접 국가 의사의 형성이나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투표. 국민투표는 몇 번 얘기했어요. 바로 직접 민주정치 요소고, 자, 우리나라는 헌법을 개정할 때 반드시 국민투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바로 참정권의 대표적인 종류예요. 자, 그 다음에는 다섯 번째 사회권입니다. 우선 이 사회권이 나온 배경은 여러분 여기 교과서 여기서부터
자, 여기까지가 사회권의 등장 배경인데, 한마디로 자본주의 문제점,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 대표적인 게 빈부격차죠. 그래서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지 못해요. 이럴 때 누가 나서야 되냐?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평등을 누려야 된다. 바로 이런 배경에서 사회권이 등장합니다. 자, 오른쪽 보세요. 여러분, 시민혁명에 의해서 근대 사회가 열렸는데, 이 근대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자유예요. 자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경제 사상으로 자유방임주의가 나오고, 자, 물론 정치적 자유는 좋아요.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이 되고 뭐 천부인권 또 계몽해서 좋긴 한데, 문제는 이 경제적 자유가 결국은 시장 경제에서 경쟁 만능을 초래하고, 이것이 심각한 빈부격차를 초래해요. 여러분, 초기 자본주의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빈부격차를 가져와요. 자, 이것은 특히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리고, 이게 나아가서 사회적 국가의 불안 요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자유방임주의, 이 사상을 버리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까지 뒷짐지고 있던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고, 그렇게 해서 국가가 국민의 인간다운 삶과 실질적인 평등을 누릴 수 있도록 발벗고 나서야 된다. 자, 그렇게 해서 나온 바로 국가 모습이 복지국가고, 이것이 기본권으로서는 사회권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사회권을 최초로 보장한 헌법이 바로 독일의 바이마르 독일공화국, 바이마르 공화국 또는 독일공화국 그러는데, 바로 1919년 우리나라 3.1운동이 일어났던 해에 만들어진 바이마르 헌법이에요. 바이마르 헌법. 이 바이마르 헌법은 바이마르 공화국, 즉 히틀러가 붕괴시키죠. 히틀러가 집권하기 이전의 공화국이고, 자, 여기에 바이마르 헌법은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바로 소유권의 사회성, 재산권 행사의 공공성, 아무래도 개인보다는 사회, 공공을 강조하죠. 특히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생존권, 이걸 규정함으로써 획기적인 그러한 내용이 되고, 이것이 그 이후에 다른 나라 헌법 제정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고, 그렇게 해서 바로 복지국가가 등장하게 되는 그러한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자, 그러면 사회권의 특징을 보면 소극적인 기본권인 자유권, 바로 자유권은 소극적이고 또 방어적이라 그랬죠. 달리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국가에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적극적 권리라 그래요. 적극적 권리. 참고적으로 오른쪽을 보세요. 이 사회적 기본권, 사회권은 열거적 권리라고도 그래요. 열거적 권리라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것만 인정합니다. 헌법에서 보장된 것만. 그래서 이거 배경 설명을 하면, 예를 들면 인간다운 생활 보장, 내가 사회적 약자다, 내가 어렵다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국가에게 요구하면 우리가 이제 적극적 권리라 그래서, 그럼 국가가 다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국가의 예산이라는 게 한정돼 있어요. 자, 우리 국민의 즉 사회적 약자 입장에서 보면
개인적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다 요구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아파트 10억짜리 차도 뭐도 다 요구할 수 있잖아. 그걸 국가가 어떻게 다 들어줄 수 있어요? 없죠. 말도 안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약 때문에 헌법에서 규정된 것만 해준다. 그래서 열거적 권리라 그래요. 참고로 이 참정권도 열거적 권리예요. 그런데 자유권은 포괄적 권리예요. 우리가 이제 자유권 앞에서 공부했듯이 자유의 종류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런 열거적 권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광범위한 권리를 보장한다. 자유권은 헌법에 규정되지 않더라도 보장할 수 있다. 뭐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회권, 즉 규정된 권리로 대표적인 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가장 기본적인 이제 의식주겠죠. 의식주. 그 다음에 교육을 받을 권리. 그 다음에 근로의 권리, 환경권, 보건권, 위생, 건강과 관련된 거. 자, 이런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이것만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밑에 자료 2번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어떤 사람이 최저 생계 보호 기준에 미치지 못하나 봐요. 그러니까 내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없다. 그래서 헌법 소원을 낸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결과적으로 사회권 문제를 입법부와 행정부의 재량에 따른 문제로 이렇게 취급을 하고 생계보호, 그러니까 생계보호는 입법부와 행정부지 그것이 헌법에서 즉 위헌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계보호의 수준이 일반 최저 생계에 못 미친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람인가 보죠. 그것이 곧 헌법에 위배된다. 즉 이 사람은 헌법의 사회권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최저 생계비가 안 된다. 인간다운 생활을 못한다. 그러니 내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당했다. 해서 이제 요구를 했지만은 그 자체 생계비 보장 받는다는 자체가 위헌은 아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위에 여기 얘기한 대로 이러한 바로 열거적 권리, 헌법에서 규정만 하고 있지 구체적인 것은 입법부와 행정부 어떻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것이냐, 뭐 교육이냐, 그것은 헌법에서는 포괄적으로 이렇게 제시만 했지 구체적인 것은 입법부와 행정부에 따라서 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청구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구권은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거나 침해당한 기본권의 구제를 요청하는 기본권이다. 청구권은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 그래서 국민이 어떤 피해를 입었을 때 배상을 하시오, 뭐 보상을 하시오, 이런 거. 그 다음에 국민이 어떤 권리,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그것을 구제, 도와주는 그러한 기본권, 뭐 그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청구권은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5가지 기본권, 당연히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를 못했다, 또는 피해를 봤다, 침해되었다, 그랬을 때 할 수 있는 기본권, 그렇게 되겠고, 특히 다른 기본권은 그 자체가 목적이지만 5가지 그 자체가 목적이지만 청구권은 수단적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자, 이게 5가지와 청구권의 차이예요. 5가지는 목적인데 이거는 수단적 기본권이다. 자, 오른쪽을 보세요. 수단, 도구로서 청구권이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기본권 5가지는 그 자체가 목적인데, 목적이라는 거 여기 사람을 위한 요거는 삭제하세요. 목적이다. 다른 기본권 5가지는 그 자체가 목적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결국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위해서 기본권이 존재한다는 얘기고, 또 자유를 위해서 존재하니까 자유권이 되고, 평등을 위해 존재하니까 평등이 되고, 또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사회권이 존재하고, 또 정치적 어떤 참여, 주권자로서 바로 그 참정권이 존재하고,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 기본권이 목적이 된다. 그런 뜻인데, 이거는 바로 나머지 5가지 기본권을 위한 수단, 도구로서 존재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청구권의 종류, 좀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청원권, 그 다음에 재판 청구권. 이게 제일 많죠. 재판 청구권, 국가배상 청구권, 또 형사보상 청구권,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다 뒤에 청이 들어가죠. 청. 그렇죠? 이렇게 일단 구분을 하고, 자, 청원권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문서로 의견이나 희망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 자, 요즘 뭐 청와대 국민청원이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사실은 국민청원은 청원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문서가 아니니까. 문서로 해야 청원권이 됩니다. 그 다음 2번째, 아마 이 청구권 중에서 제일 많은 게 재판 청구권이죠. 재판. 국민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 그리고 우리 헌법은 재판 청구권과 관련하여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개 재판. 이 공개 재판은 이제 재판의 중요한 원칙인데, 증거 재판, 뭐 공개 재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국가 배상 청구권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 공무원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손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한다. 자, 그럼 오른쪽 보세요. 이건 실제 사례인데, 자, 뭐 어쨌든 술을 먹고 또 파출소 부근의 도로에서 잠이 들었는데, 마침 이 경찰관이죠. 경찰관. 당연히 국민의 안전을 살펴봐야 할 경찰관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지나쳐 버렸다. 사망했다. 배우자. 자, 이거는 명백히 경찰관이라는 공무원의 직무상 뭐 불법 행위. 하여튼 손해, 피해를 주면 그게 불법 행위니까 그렇게 해서 국가배상 청구권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어려운 그 용어들이 나오는데, 형사보상 청구권하고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여러분, 형사보상 청구권은 166조에 나와요. 166조. 그 다음에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은 167조. 즉 우리 형법 공부할 때 나오는 용어인데, 일단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오른쪽을 보세요. 기본적으로 형사 피의자라는 게 있어요.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 범죄를 저질러서 수사의 대상이 되는 자. 그 다음에 피고인이 있어요. 이거는 기소. 검사가 재판에 넘기는 걸 기소라 그래요. 뭐 신문 방송에 많이 나오죠. 재판. 그래서 어쨌든 재판 중인 자, 피고인이라 그래요. 피의자, 피고인. 그다음에 구금이라는 것은 피의자나 피고인이 이렇게 가두어 두는 거, 이 사람을 가두어 두는 거, 이걸 구금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불기소 처분은 기소의 반대예요. 그래서 잘못을 했지만은 재판에 넘길 만큼 중대한 범죄는 아니다. 그래서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거, 이걸 불기소. 그 다음에 이제 피고인이 제일 좋은 게 이제 무죄죠. 무죄. 자, 그러면 형사보상 청구권은, 자, 일단은 이렇게 이해하세요. 형사 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죠. 자가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불기소나 무죄를 받았어요. 그러면 정말 좋은 거예요. 이 사람들. 정말 좋은 거예요. 피의자가 제일 좋은 게 불기소 처분이고 피고인은 무죄고. 그런데 이 사람이 자, 좋긴 한데 그동안 뭐 몇 달 동안 구금되어 있었잖아. 구금되어 있었으니까 사회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자, 이 사람이 피해가 클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되고 그걸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형사보상 청구권이라 그래요. 자, 나중에 166쪽에서 다시 자세히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이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는 쉽죠. 자, 타인의 범죄 행위로 내가 피해를 입었어요. 뭐 생명을 잃거나 신체적 피해. 근데 그러면 당연히 가해자가 배상을 해야 되는데 배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렇죠? 자,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예를 들면 뭐 다쳤는데 치료비가 수백만 원 나왔는데 가해자가 배상을 할 수 없어요. 이럴 때 국가가 이러한 피해자를 도와주는 이 제도를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헌법의 기본권 6가지를 모두 공부했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